네, 오늘도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참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만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변동성이 1.6% 하락했다가 이 시각 현재는 낙폭을 줄이면서 0.5%까지 줄여놓은 상황이긴 한데 참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평가하고 있는지 저희가 또 화면으로 준비했으니까 잠깐 만나보고 가시죠. 네, 시장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센터장, 연중 최저점에 온 코스피 투자 전략은 기존의 백신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각국의 봉쇄 정책이 재차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투자 전략을 좀 보수적으로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이겠죠.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노동길 신한금융투자연구원, 2,800선 연기금 순매수 전환 확신하기는 어렵겠지만 순매도 속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구간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2,800선을 저희가 또 주목을 해보겠고요. 다음 장 알아보도록 할까요? 김대중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이네요. 코스피 장부가와 시장가가 동일한 PBR 1배가 2,800선, 앞서서도 2,800선 강조를 했는데 PBR 1배가 2,800선이라는 점에서 저가 매수를 준비를 하자라고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저희가 또 급하게 모셨는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일단은 지금 코스피가 어제 연저점을 찍고 오늘은 반등에 성공은 하고 있지만 반등의 탄력이 시초가 대비해서는 크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코스닥도 상당히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고 지금의 큰 변동성의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불확실성이죠. 보통 불확실성이 변동성으로 나타나고 네. 보통 변동성이 증가하면은 위험 노출을 줄이려는 분위기가 생겨요. 그래서 보통 유동성 선호 흐름이 나온다고 네. 하고 그랬을 때 보통 레버리지의 강제 청산이 진행되었을 때 우리 같은 경우에 신용일 테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랬을 때 좀 의미 있는 좀 마이더 딥이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 사회자님께서 저한테도 방금 전에 반등부터 질문을 다 하시거든요. 모든 분들이 다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면 맞아요. 과연 그게 반등의 지점일지는 일단 의심이 들고요. 아마도 거의 다 밸류에이션상으로 12개월 포워드 PBR로 한 배가 네. 2,810입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직접 계산해 보고 왔는데 예. 다들 했겠지만 또 하나 그런 과거의 사례를 보면 과거에 어떤 이익의 사이클이 좀 꺾일 때 매출이 줄고 수출이 줄 때 증가율이 내년도에 지금 현재 순이익이 마이너스 2.1% 정도로 지금 주는 걸로 역성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미. 그런 국면에서 한 배는 지지받았던 적이 없어요. 네. 2,800 지지선으로 의미는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보통 그랬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많은 분들이 바이더 딥 내지는 바이 앤 홀드라는 어떤 맞아요. 미신에 오래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워 하셔야 된다. 그거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경우의 가능성이 50대 50이니까 불확실한 거거든요. 이런 국면에서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그러면 주가가 어떤 지점에서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냐를 봐야 되는데 예. 대략 10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 미국 시간으로. 미국? 예, 그렇죠. 그 시간이면 어떤 시간일까요? 그 시간이 파웰이 상원에서 결국 청문회 시작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단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다들 이 문제의 핵심, 우리는 오늘 아침에 너무나 확진자 수가 늘었기 때문에 저희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 오미크론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죄송합니다. 어제 미국이 결국 흔들렸던 이유는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그 정책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더라도 계속 12월 14일, 15일까지 연준이 열릴 때까지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국면에서 본다면 너무 오미크론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예. 이거는 어제 한 번 더 미국 시장이 확 밀렸던 이유는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철회하면서였거든요. 맞아요. 예. 시장에서는 오미크론도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아마도 연준의 정책이 좀 후퇴하지 않을까 이런 좀 막연한 기대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남아공에서 신규 확진 감소하고 있었고 네. 결국 이 원인이 뭔지를 찾아본다면 결국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 배수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섣부르게 저가 매수 전략이 이렇게 유효한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파월 연준 의장의 테이퍼링 가속화와 관련된 발언이 미국 시장에 상당한 부담이 됐습니다. 지금 11월, 12월 자산 매입 규모를 월 150달러씩 또 줄여나가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가속화가 된다면은 시장이 좀 꺾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꺾인다 건 지나봐야 아는 건데 중요한 건 그 변화 가능성이 불확실성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네. 거가 중요한 거고요. 보통 유동성이 줄어들 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은 이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네. 코스트 푸시에 대한 공포가 많구나. 비용 인상에 대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그것들을 받침해야겠다. 예. 제어해야겠다는 생각이 하는 거죠. 어제 말했던 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인플레는 제어해야겠다. 이 얘기를 예. 한 거죠. 우선시. 긴축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예. 최근에 블랙 프라이데이라던가 여러 가지 미국의 소비를 보면 재화는 상당폭 이미 소비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럼 재화의 소비 증가는 가능하진 않을 것 같고.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내년도의 수출 전망이나 이익 전망치는 상당히 좋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피 마진이 거의 9.2%고요. 예. 내후년에 거의 10.2%인 것까지 마진을 얻게 돼 있어요. 뭐 대략 생소하신 분들은 왜 저런 반응을 하나 하시겠지만 상당히 지금 내년이랑 내후년까지 굉장한 경기가 좋고 기업이익이 좋아진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좀 지금 주가가 빠져 있을 때 내년도 경기가 안 좋고 내년도 이익도 안 좋을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하고 있으면 사실은 주가는 바닥에 대한 고민을 시작합니다. 보통. 예. 근데 지금 상황은 다들 좋아질 거라는 숫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이 조심스럽다는 거고요. 어제 그 단적인 증거가 미국 채권 시장에서 네. 단기 금리는 올라가고 10년 금리는 내려왔죠. 10년 금리가 긴 10년짜리는 경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네. 경기는 좀 자신 없는데 금리 인상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 단기 금리는 올라간 거죠. 보통 이거 갖다 일드 플래팅이라고 하는데 네. 전형적으로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아하는 그림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오늘 당연히 반등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2,800이라는 게 포워드 PBR 한 배이기 때문에 네. 다 여기서 한번 해보자. 그렇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내가 현금이 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변동성은 지금 커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어느 정도에서 좀 불확실성이 좀 거쳐야 변동성이 제어된다 예. 본다면 아직은 그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보다도 이 연준의 스탠스가 더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스탠스가 확인되기까지는 또다시 또 몇 주의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습니까? 물론 간밤에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바 있지만 네.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다시 건가요? 말씀드리지만 어제의 예. 변동성의 근원은 오미크론이 아니라 통화정책의 변화였어요. 금융시장이 그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러면 오미크론 문제가 해결이 되면 모든 거 좋아지고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하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코로나 예. 이슈는 많이 시장이 제어되어 있고 여기서 다시 봉쇄로 갈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경기의 어떤 개선 속도는 좀 주쳐지겠죠. 새로운 어떤 변수가 좀 생긴 네.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미크론 이슈 때문에 유가가 좀 빠지고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내년에 연준의 정책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가가 좀 빠지면 좀 여러 가지 긴축에 대한 스탠스가 네. 약화될 수 있으니까 아직은 많이 안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 비용이 좀 내려와야 되는데 또 하나 문제는 오미크론 이슈가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공급망 이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국 공급망 이슈에 영향을 주면 기업의 이익이라는 거는 내가 얼마에 팔고 얼마나 많이 파냐 매출 그다음에 얼마나 비싸게 파냐 비용을 얼마나 줄이냐의 문제인데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이익 전망치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오늘도 불러주셔서 오긴 했지만 네. 이런 거죠. 최근에 우리 증시를 올해를 회고해 보시면 올해는 전형적으로 장은 옆으로 갔던 해예요. 별로 그렇죠. 오른 것도 없고 예. 어쩌면 지금 굉장히 고민스럽게 이제 좀 이게 정말 더 악화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이런 고민까지 상황에 타오르고 있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매수 보유 전략만이 성공 투자로 가는 방법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바이앤홀드가 아니라 네. 바이앤 이그노라고 하거든요. 매수 방관이 됐을 때가 제일 위험한데 네. 많은 경우에 주가가 지금 예를 들어서 고점 기준으로 본다면 52주 고가 대비 중국이 한 30% 빠졌고요. 브라질도 한 32%, 네. 한국이 21% 정도 빠졌었어요. 이 정도 빠졌다면 종목별로 30, 40% 손실 본 분들이 그럴 수 많으실 있죠. 것 같고요. 예.
거기까지 방치된 분이라면 오히려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거는 반등을 이용해서 뭘 사냐를 고민한 게 아니라 예. 내 포트폴리오에서 지금 어쩌면 뭘 더 줄여놓고 다음에 어떤 우리가 좀 손실을 최소화해놔야 자본을 보존해야 다음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자본이 없는 상태로 네. 어떤 기회가 오더라도 그때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손실의 고통을 외면하시기보다 이걸 어쩌면 다음 기회를 위해서 좀 자본을 보존하는 전략이 오히려 더 우선시돼야 되는 시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오히려 또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축소를 해나가면서 기회를 잡을 때를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이신데. 어차피 비슷한 말을 뭐 3,100대도 3,000대도 2,900대도 해도 네. 다들 반등 이것만 노리시는 거죠. 근데 맞아요. 반등의 조건은 주가에서 찾을 게 아니라 이런 걸 찾아야 돼요. 전반적으로 이익의 대출이 내려와야 되겠고요. 아까 불확실성 장세에서 보통 유동성이 어느 정도 거치는지를 봐야 돼요. 그 레버리지들이. 네. 그것도 안 거쳤고 아직. 컨센서스도 아직 안 내려왔고. 재밌는 거는 8월부터 이미 글로벌 경기 선행수가 꺾여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증시가 선행수 꺾여 내려올 때 주가 추세적으로 올라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을 하면 많은 네. 분들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겠지만 이게 언제 돌지도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이라면 좀 고민이 되죠. 그래서 뭐 제가 그림을 세미나 자료들을 가져왔다가 시간이 짧아서 그냥 짧게 가져왔는데 예. 제가 해볼까요? 다음 그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OECD 선행수가 꺾여 내려올 때 보통 어디까지 빠지나 보면 여기다 잘 안 나오는데 여기서 뒤에 숫자를 그림을 빼먹었네요. 최악의 경우에는 현재 과거의 조정포로 보면 한 2,500대도 나옵니다. 네.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한 2,750 정도? 그 정도까지 열어두니까 뭐 여기서부터 하락폭이 뭐 크지 않겠다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7월 6일에 제가 작성했던 건데 예.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위를 열 수가 없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림 하나를 좀 더 보여드리면 예. 지금 이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마진은 이렇게 높게 돼 있어요 지금. 그거는 이게- 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전망치 수정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뭐 이거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데 보통 제 생각에는 4분기에 현재 이익 추정치가 높기 때문에 이거를 반영해 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동된 섹터들이 뭐냐? 현재 좀 저가 갱신하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일 위험한 것들은 네. 52주 실적가를 깨고 내려가는 종목들이에요. 그거는 현재 주가가 뭘 말해주는 거냐면 현재 갖고 있는 기대 이익 수준이 틀렸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 근데 그랬을 때 보통 분들은 주가만 차트만 삼국기 놀이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싸다 뭐 이런 논리를 그렇죠. 접근해서 매우 위험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가치 투자 막 이렇게 얘기하죠. 가치를 보고 하시면 되는데 예. 사실 그게 참 어렵죠. 많은 분들이 이제 올해 이제 제일 많이 들은 거는 주가의 오르내림 상관없이 나는 결국은 기업의 사업의 비즈니스에 투자한다. 근데 우리가 기업을 만약 경영한다고 해도 경영진이 뛰어나다고 해도 성공 못하는 기업도 많아요. 그렇죠. 직접 네. 기사 한번 경영을 한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감시해야 됩니다. 특히 그리고 어떤 기업이 여러 가지 스케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뭐 잘 주가가 이상하면 우리가 못 보는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장에서 가장 유행했던 올해 용어 중에 하나가 워런 버핏이 썼던 두 가지 원칙이었죠. 첫 번째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첫 번째 원칙을 잃지 마라. 네. 그래서 손해보기 전에 절대 팔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 내용에 했던 배경을 좀만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그 원칙을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기업을 잘 이해해서 하단폭이 제한적인 걸 매매하라는 뜻이었어요. 과연 그게 이렇게 쉬운 거겠어요? 그 계산의 어렵죠, 얘기가. 사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나 지금 올해 우리나라처럼 글로벌 경기에 연동되는 장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원칙적이고 교조주의적인 방법들을 얘기한다면 지금 매우 위험하다. 제가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네. 몇 가지 기본 조건이 충족돼야 시장은 의미 있는 반등이 가능합니다. 반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때가 언제냐는 아직 네. 시기상조라고 본다면 지금은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길 기다리시거나 네. 현금이 있다면 좀 아끼시고 뭐 워낙 주식이 풀로 차 있거나 레버리지가 크시다면 오히려 이렇게 좀 반등 나고 이럴 때 주식 비중은 지금이라도 좀 더 줄이셔야 된다.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반등의 조건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통화 정책이 좀 더 확실해져야겠죠. 12월 14일, 15일 날 네. 결국 우리가 테이퍼링 규모가 나올 것이고 이번에 연준 파웰의 어떤 그 소위 청문회에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거는 기계적 연건고리를 제거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이퍼링 얘기 뒤에 연준의 금리 인상 스케줄이 나오겠죠. 뭐 그때 점도표에서 약간 어렴풋이 그 예. 틴트가 나오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게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글로벌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돼야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네. 전 세계 통화 증가율이 내려오니까 이거의 시금석이 뭘까요? 누군가 통화 증가율을 늘려주면 되겠죠. 아마 많이들 기대하시게 중국이에요. 예. 중국이 통화 정책을 맞아요. 쓰려면 예. 언제 쓸 수 있을까요, 사회자님? 중국의 물가가 예. 안정되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중국의 PPI가 이제 13%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의 PPI가 예를 들어서 물어보시니까 5% 내외까지 내려와 준다면 가능성이 생기겠죠. 근데 내려올 수 있을까요? 지금 환경에서? 지금 커머디티 가격이 내려오기 시작했잖아요. 왜 항상 단정적으로 얘기하실 필요는 예. 없죠.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지금 과연 좀 다가오고 있는가를 한번 네. 생각해 보셔야 될 것. 저는 가능성이 좀 있다 보고 있고요. 그 조건이 있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한 낙관적 전망을 전제로 해서 내년도의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아요. 불과 우리가 한 달 전만 해도 내년에 역성장 가능성을 얘기했을 때 네.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졌어요. 근데 드디어 역성장이 숫자로 컨센서스로 나오기 시작했죠. 지금 마이너스 한 2.7% 정도 지금 역성장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마이너스 10% 이상 역성장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는 네이버라는 게 있었거든요. 일회성 1분기에. 최소한 그거 이하로 내려올 것 같기 때문에 그 조건도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 예. 반등의 조건을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좀 컨센서스가 내려와야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좀 아쉽지만 이게 네. 좀 욕먹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너무나 좀 불나방처럼 들어왔던 소위 주식시장의 어떤 1월 달에 특히 들어왔던 분들 1월 달에 거의 6조를 샀거든요. 개인들이. 네, 맞아요. 삼성전자가 9만 얼마 찍을 때 사실 그럴 때 낙관적 기대의 정점이 나왔던 거고 그러한 물량이 1년 내내 소화되는 과정이었다면 최근에 보면 좀 소화는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조건들이 좀 더 의미 있게 변화가 있어야 아마도 시장은 보통 고통 속에서 보통 새로운 상승장이 탄생합니다. 그 고통이 과연 나왔냐? 지금 시점은 나온 거는 가격 빠진 것밖에 없다는 거죠. 아직은 아니다. 주가만 예. 빠졌지 다른 조건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들은 좀 조심스럽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좀 보수적으로 시장에 대한 평가해 주셨고 반등의 조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어떤 말을 또 해야 되죠? 뭐 한다면 이런 거죠. 참 제가 말을 좀 이렇게 예쁘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한 게 가장 네. 투자자들의 제 고객들에 대한 저도 기관 고객들이고 저의 어떤 강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와닿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두려움과 좀 이럴 때는 벗어나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게 손실은 뼈아프지만 실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잘못됐다는 네. 걸 받아들여야 그래야지 다음이 단계가 있는데 많은 분들은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게 장기 투자로 연결되고 주식 투자를 떠난 이유가 됩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장이 살아있으려면 내가 기회가 왔을 때 어떤 투자입할 수 있는 자본이 필요한 거고요. 얼마나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 겁니까? 정말 좋은 기업들이 좋은 주가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좋은 주식이라는 건 결국 좋은 기업이라는 것만 아니라 네. 좋은 주가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근데 아직 아쉬운 거는 좋은 주가는 보통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탐욕과 공포에서 결정나는데 아직 그 상황이 좀 중간만 와도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여기 비콜하기에는 여건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은 조심스럽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도 너무 일일비 하시지 말고 시장을 좀 관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연말인데 공연도 보시고 좀 이러시면서 시장과 좀 거리를 두고서 한번 다시 바라보시면 자신의 포트와 대화를 하신다면 제가 주제 넘은 생각이지만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저는 분명히 내년에 좋은 기회가 네. 오고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희망의 어떤 가능성을 좀 탐구하셔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냉철한 분석에서 나온 말씀 참 오늘 와닿는 말씀이 참 많았네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